자, 내후 외환에 흔들리는 김정은을 꼽아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 이제 아마 그 주한미 대리대사가 지금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면 네. 지금 현재 오창성 병사가 넘어온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차가 네. 거기에서 도랑에 이제 걸려서 넘어왔는데. 아, 저 사진이군요. 지금 이제 거의 사람 어떤 키만큼의 지금 도랑을 다시 파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 지금 새롭게 심어서 거의 참호에 저쪽으로,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넘어올 수 없도록 지금 참호 같은 걸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네. 지금 여기에 근무 서고 있는 한 40여 명의 병사들 다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가 북한 내부엔 전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당성이 있고 괜찮다는 JSA 쪽에 있는 병사가 넘어가는 것도 문제고 또 이 병사가 넘어오면서 그동안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걸 이제 접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병사의 몸에서 나온 걸 보면 건강상 기생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북한의 지금 현재의 실태가 그대로 노출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은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그 72시간 다리도 뭐 폐쇄를 하고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고 또 이 경비 병력이 한 40여 명이 되는데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선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번 일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그 비무장지대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하고 JSA에서 벌어진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비무장지대는 우리 군이 관할해서 있는 지역이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북쪽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근데 JSA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북한의 실태를 다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 병사가 결국 그 JSA 지역을 통과해서 넘어오려고 했고 귀순하려고 했고 그걸 북에서 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총격을 네. 가했고 그 병사가 와서 진짜 그 하늘이 도와줬다고 할 정도로 하늘이 도와줬다고 할 정도로 여기서 또 극적으로 살아나고 네.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이 민감한 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도랑을 판다거나 아니면 72시간 다리를 통해서 절대 앞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 내부를 결속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아마 더 앞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저 26분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판문점 경비가 허술한지 그리고 북한군의 실태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만천하에 공개된 것 김정은으로서 굉장히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소정석 국장님. 네. 지금 도랑을 파고 참호를 만드는 것. 근데 과거에 JS의 역사를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들이 사실 JSA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죠. 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1976년에 있었던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이죠. 네. 우리 측 유엔사 관측에 이제 북한 측 이 초소 관측을 이 미루나무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서 그 미루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군 20여 명이 몰려와서 도끼로 이제 유엔사 지휘관들 2명을 살해한 거의 그때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그때도 갔었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84년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북한에 관광을 왔던 소련인이 JSA를 통해서 넘어온 겁니다 우리 쪽으로.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 군과 우리 측 사이에 이제 교전이 벌어져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북한군이 그때 한 4명 정도 사망을 하고 우리 측에서도 1명 정도 인명 피해가 있었던 뭐 그런 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97년에는 DMZ의 농부 2명을 또 납치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98년, 2007년 또 올해까지 해서 3차례에서는 이 JSA를 통해서 귀순하는 이런 일들이 뭐 계속 북한에서는 막으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또 그걸 피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겠죠. 지금 도란 파고 나무 심어도 이 무언가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이 목숨을 걸고 가겠다 하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한다고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유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내후 외환이라는 그런 카피를 저희가 뽑은 이유는 외적으로도 결국 중국이겠죠. 중국과도 굉장히 덜컹덜컹거리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숭타오 지금 특사가 방문하는데 문제는 숭타오 특사가 방문할 때 이제 에어 차이나를 타고 갔거든요. 네. 그 바로 도착하는 즉시 그 다음부터 에어 차이나의 북한 그 기항을 전부 다 금지시켰어요. 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숭타오 특사가 가서
김정은을 못 만났습니다. 안 만나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싶어서 바로 조치를 취했고. 체면을 송산당. 네, 지금 이제 단둥 철교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단둥과 신의 주간에 지금 조중 우호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사실은 이제 70% 달하는 물자가 가는데 이걸 수리한다고 지금 폐쇄시켜 버렸어요. 아, 중국이요? 네, 중국이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지금 북한으로 가는 혈류와 같은 것인데 지금 예전에 한번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송유관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한번 끊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북한이 이제 기름이 끊기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겨울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먹을 것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지금 일단 중국이 저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또 중국 자체 지금 특사도 만나지 않고 이런 데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불만들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의 남자 3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은폐 논란 커지는 책임론, 바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 얘기입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이 지금 김영춘 장관이 지금 이 세월호 관련해서 지난번 아마 17일날 이제 이 세월호 이 선체 수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이 뼈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해당 공무원이 이 부분을 이제 늑장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이 늑장 보고를 한 이유도 지금 사실 이제 김영춘 장관 설명으로는 당시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유가족들이 이렇게 사소한 걸 계속 나올 때 좀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이야기해 달라. 네. 또 이게 장례식을 치르고 눈앞에 있는 또 유가족들이 또 상처를 받지 싶지 않아서 아마 그걸 공개를 늦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김영춘 장관이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법대로 빨리 처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틀 동안 또 이게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상황이. 네. 그렇다 보니까 과연 김영춘 장관이 지금 해양수산부를 제대로 좀 장악하고 있는 것인지 장관의 보고가 왜 제대로 실행 안 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당장 사퇴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세월호 정책 관련해서 지금 낄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김영춘 장관 어제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한때는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 의원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영춘 장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저런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17일 상황부터 조금 시계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소정석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7일 날 이제 세월호 선체에서 수색 중에 이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장에 나와 있던 그 국가수요원이 사람 뼈로 추정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현장에 이제 해수부 그 담당 공무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 배경에는 어제 인터뷰 나온 거 보면은 과거 이제 세월호 유족들 두부 가족의 유족들이 앞으로 이 뼈 같은 거 나와도 좀 공개를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자신에게 했기 때문에 어떤 유족들의 아픔에 좀 공감하는 차원에서 자신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3일 지나서 20일 날 이제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제 김영춘 장관이 그럼 그거 빨리 유족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20일 날. 하지만 그 지시가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일 날 공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영춘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는 20일 날 지시를 했으면 바로 그게 공개가 됐어야지 왜 이틀 동안에 공개가 안 됐느냐. 그것은 장관이 해수부를 정확하게 장악을 지금 못한 것 아니냐. 네. 해수부 내에 이른바 이 과거 정권에서 수혜를 입은 세력들이 그대로 그 장관을 왕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지금 여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영춘 장관이 이제 뒤늦게 보고를 받고 굉장히 이제 실무자들을 질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랬던 김영춘 장관 본인도 이틀 뒤에야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를 했고 네. 중요한 건요. 청와대는 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장관님이 이제 보고 받고 직접 청와대에 보고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대통령께? 예,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 김영춘 장관이 보고를 네. 받아서 뼈 조각 발견했다는 걸 인지했어요. 21일 날 국무회의 때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보고를 안 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무원은 보고가 생명인 조직입니다.
공무원이 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세월호처럼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서 그러니까 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수습본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도저히 저는 뭐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영춘 지금 현 장관도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보고받았으면 뒤늦게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질책하거나 아니면은 징계 조치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대통령이든 보고를 했었어야죠. 아니면 총리에게라도 보고를 해서 그 사후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김영춘 장관이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해서인지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뭐 당사자 맨 처음에 보고를 안 한 공무원이 일종의 이제 보직해임 조치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후 징계 조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김영춘 장관이 스스로 나중에 가서 사퇴하는 일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들을 굉장히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 선체에서 발견된 유골이 이 조은하 허다윤 양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조치가 안 됐다는 건데 만약에 기수습자 2명 말고 현재 미수습자의 유골로 확인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렇죠. 그 후폭풍은 그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춘 장관이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 스스로가 직을 걸고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의 본질은 은폐가 아니다. 실무진의 늑장 보고 라인의 문제였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장면입니다.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장관님 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장 책임자가 자의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정리에 끌려서 지켜야 될 절차 의무를 어기고 함부로 판단해서 국민적 의혹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해수부 조직 안의 기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일 날 일이 일어났는데 20일 날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 기간은 실무자의 책임이라고 치고 20일 이후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노력을 안 한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 책임 문제는 실무자만 물으면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도 어떤 저는 책임을 굉장히 추상같이 네. 추궁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은폐냐 늑장 보고이냐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양쪽 다 문제 있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늑장 보고를 해도 세월호 책임이 뭡니까? 7시간 대응을 제대로 못한 늑장 대응이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부분도 늑장 대응도 충분히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정권도 바뀌고 뭐 등등 많은 이제 이제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게 왜 벌어질까? 저는 한번 그런 문제, 과연 이게 해수부만의 문제일까?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본다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직 사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사한 일주의에서 빠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다음 정권에서 완전히 이제 또 숙청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최근에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다음 정권 가면 또 우리가 심판받는다. 다 그냥 조용히 있자. 그리고 뭐 그냥 자기 일만 알아서 하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또 공직사에 많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 공직 분위기가 이게 지금 이제 이 공무원 조직이 대부분 다 세종시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종시하고 장관은 서울에 와 있고 그다음에 국장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옛날같이 예를 들어서 과천에 모여있다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 조직의 어떤 긴밀한 그 조직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세월호 문제와 물론 이 공직자들이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공직사회 전체에 걸쳐서 상당히 지금 무사한 일주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야권의 사퇴론에 대해서 김영춘 장관이 나중에 이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청와대랑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이 사퇴가 부담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사퇴하면 후임을 고르는 문제가 간단치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퇴 안 한다라고 딱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세월호라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권에서는 굉장히 세월호, 전임 정권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대응해왔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비슷한 어떤 이 위기관리 능력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는 작은 이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은 정치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여지를 두는 정도로 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는 좀 쓴 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무원들 무산일주의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해수부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95일 만에 내각이 구성됐는데 해수부 장관이 또 흔들리는 모습, 문재인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후 외환에 흔들리는 김정은을 꼽아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 이제 아마 그 주한 미 대리대사가 지금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면 지금 네. 현재 오창성 병사가 넘어온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차가 네. 거기에서 도랑에 이제 걸려서 넘어왔는데. 아, 저 사진이군요. 지금 이제 거의 사람 어떤 키만큼의 지금 도랑을 다시 파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나무도 지금 새롭게 심어서 거의 참호에 저쪽으로,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넘어올 수 없도록 지금 참호 같은 걸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네. 지금 여기에 근무 서고 있는 한 40여 명의 병사들 다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가 북한 내부엔 전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당성이 있고 괜찮다는 JSA 쪽에 있는 병사가 넘어가는 것도 문제고 또 이 병사가 넘어오면서 그동안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걸 이제 접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병사의 몸에서 나온 걸 보면 건강상 기생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북한의 지금 현재의 실태가 그대로 노출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은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그 72시간 다리도 뭐 폐쇄를 하고 네.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고 또 이 경비 병력이 한 40여 명이 되는데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선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번 일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그 비무장지대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하고 JSA에서 벌어진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비무장지대는 우리 군이 관할해서 있는 지역이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북쪽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근데 JSA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북한의 실태를 다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 병사가 결국 그 JSA 지역을 통과해서 넘어오려고 했고 귀순하려고 했고 그걸 북에서 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총격을 가했고 그 병사가 와서 진짜 그 하늘이 도와줬다고 할 정도로 하늘이 도와줬다고 할 정도로 여기서 또 극적으로 살아나고 네.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이 민감한 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던 소련인이 JSA를 통해서 넘어온 겁니다. 우리 쪽으로.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군과 우리 측 사이에 이제 교전이 벌어져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북한군이 그때 한 4명 정도 사망을 하고 우리 측에서도 1명 정도 인명 피해가 있었던 뭐 그런 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97년에는 DMZ의 농부 2명을 또 납치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98년, 2007년 또 올해까지 해서 3차례에서는 이 JSA를 통해서 귀순하는 이런 일들이 뭐 계속 북한에서는 막으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또 그걸 피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겠죠. 지금 도란 파고 나무 심어도 이 무언가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이 목숨을 걸고 가겠다 하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한다고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유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내후 외환이라는 그런 카피를 저희가 뽑은 이유는 외적으로도 결국 중국이겠죠. 중국과도 굉장히 덜컹덜컹거리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숭타오 지금 특사가 방문하는데 문제는 숭타오 특사가 방문할 때 이제 에어 차이나를 타고 갔거든요. 그 바로 도착하는 즉시 그 다음부터 에어 차이나의 북한 그 기항을 전부 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숭타오 특사가 가서 김정은을 못 만났습니다. 안 만나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싶어서 바로 조치를 취했고. 체면을 송산당. 네, 지금 이제 단둥 철거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단둥과 신의 주간에 지금 조중 우호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사실은 이제 70% 달하는 물자가 가는데 이걸 수리한다고 지금 폐쇄시켜 버렸어요. 아, 중국이요? 네, 중국이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지금 북한으로 가는 혈류와 같은 것인데 지금 예전에 한번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송유관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한번 끊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북한이 이제 기름이 끊기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겨울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먹을 것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지금 일단 중국이 저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또 중국 자체 지금 특사도 만나지 않고 이런 데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불만들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의 남자 3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은폐 논란 커지는 책임론, 바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 얘기입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이 지금 김영춘 장관이 지금 이 세월호 관련해서 지난번 아마 17일날 이제 이 세월호 이 선체 수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이 뼈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도랑을 판다거나 아니면 72시간 다리를 통해서 절대 앞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 내부를 결속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아마 더 앞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저 26분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판문점 경비가 허술한지, 그리고 북한군의 실태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만천하에 공개된 것, 김정은으로서 굉장히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소정석 국장님. 네. 지금 도랑을 파고 참호를 만드는 것. 근데 과거에 JS의 역사를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들이 사실 JSA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죠. 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1976년에 있었던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이죠. 네. 우리 측 유엔사 관측에 이제 북한 측 이 초소 관측을 이 미루나무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서 그 미루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군 20여 명이 몰려와서 도끼로 이제 유엔사 지휘관들 2명을 살해한, 거의 그때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그때도 갔었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84년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북한의 관광을